예,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온다고 오면서 전심을 좀 불출하게 먹으면 까득부스하게 하나 먹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서 비료를 어떻게 시비를 하며 복숭아 농사를 잘 파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시비 권장량하고 뭐 그런 것은 표준입니다만은 여기 선도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수확 전 전정은 여러분들이 통상 수확 한 15일 전에 통상 전정을 합니다. 전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장지 같은 거 이런 거 긴 거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수확 전 전정을 합니다. 낙과가 많이 되는 품종은 만생종으로 갈수록 낙과 병 발생이 좀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낙과를 저렇게 하려고 하면 햇볕을 잘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안쪽까지 안에 있는 가지까지 햇볕이 쪽쪽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 하면 꼭지 빠짐이나 낙과 발생도 좀 적습니다. 예? 적으니까 확실히 복숭아는 햇볕을 먹고 자라는 과일이니까 그래 되면은 수확 전 전정을 잘 해주고 그 전부터 잘 관리한다 그러면은 당도도 향상될 뿐 아니라 저거를 따가지고 보관을 해도 유통기간도 며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지에 있는 것보다는 수확 전단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생육기 적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색을 감안해 3번 내지 4번,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2번 정도는 반드시 해줘야 될 거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적심의 핵심 기술은 자기가 보고 이게 도장성이 되고 이게 순이 길게 올라온다. 적어도 한 7, 8마디 정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적심이 들어갑니다. 빠르면은 5월 하, 어떤 사람은 5월 20일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1차 적심은 제가 보는 데는 적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 2번을 한다고 가정을 하든지 3번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때에 적심을 할 경우에는 굵은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지에는 가는 가지에는 한 4마디 내지 5마디에서 절단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잎눈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그걸 한 마디라고 통상 하면은, 통상 한 7, 8개 마디가 있다고 손 치면은, 한 4마디 내지 5마디에서 1차 적심을 보통 순 굵기 같으면 합니다. 하고, 굵은 친구는 한 2마디 내지 3마디에서 짧게 놔놓고 적심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굵은 거 더 짧게 놔놔야 힘이 빠진다.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은 뭔가 하고 하면 이건 책에도 나오지 않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2번째 적심을 할 때는 거기에 다시 또 나무가 크가 간다 하면 또 그렇게 적심을 하되 굵은 가지는 어떻게 적심을 하는가 하면은 다시 전번에 적심했던데 거기서 다시 들어와서 한 1cm나 한 마디 정도 더 들어와서 자기 몸뚱이를 한 단계 더 들어와서 더 짧게 끌어본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적심의 핵심 기술. 예? 보통 한 4마디 내지 5마디에서 품종에 따라서 1차 적심을 고래 끌어놓고 굵은 가지 적심은 굵은 가지는 힘이 세니까 아까 2마디 내지 3마디에서 1차 적심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한 3마디에서 끌어놨다 손 치면은 그 다음에서 적심 끌어놨으니까 그것도 또 튀기 시작합니다. 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적심을 할 때는 전번에 끌어낸 것보다도 한 1cm나 2cm 짧게 한 마디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몸뚱이를 자를 뻔해 말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죠?
그래 빠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지를 결과지를 쓰든지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서 마생종을 뭐 한번 더 들어가든지 통상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 포인트는 거기다. 그거는 제가 보는 데는 모르겠어요. 보통 강사는 안 가르쳐 주시 싶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하시고 적심을 할 때는 나무를 크는 거 봐가면서 어디를 적심을 할 것인가 등 쪽이란다. 뭐 원래는 뭐 배면 등면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겁니다. 원래는 한문으로 쓰면 등배자입니다. 등 쪽에 있는 걸 배면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론을 그래야 하나 등 쪽에 서 있는 걸 등 쪽이라고 하고 뭐 뒤쪽을 배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글을 찌는 쪽에 있는 걸 적심할 때는 유목은 훑어보고, 예? 훑어보고 등면에 있는 것도 복잡한 것은 훑고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한 50cm 간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라레타식으로 할 수 있도록 끌어준다 생각하고 다 훑어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섞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적심을 한다. 그렇습니다. 저장양분 축적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뭐 쭉 써놨습니다. 저장양분 축적기인데 어차피 9월 한 10일 전후에 해서 가을 전쟁이 들어간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꽃눈물은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7월 한 20일 전에, 7월 하순 전에, 7월 20일 전에 하면 꽃눈이, 내년의 꽃눈이 아주 똑똑한 영은 꽃눈이 되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적심을 여러분들 들어가라. 여기 있습니다. 가을 전쟁의 장점. 아까 이야기했죠. 힘을 빼려고 그러면 수시가 센 놈은 반드시 가을 전쟁이 들어가야 된다. 약한 것은 가을 전쟁하면 안 됩니다. 예? 약한 것은 가을 전쟁을 하지 말고 단지 꽃눈이 또 꼭꼭 여물으라고 좀 소금 전쟁만 해가지고 햇볕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몇 개만 하고 세력이 약한 것은 가을 전쟁을 하지 않는다. 만세강도 9월 24일 가을 전쟁 해놓는 모습입니다. 이 상단부 이쪽에는 가능하면은 위에는 전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거는 뭐 가을 전쟁 솎아주기도 하고 절단도 하는데 가면서 낚아주고 낙삭 갈아가지고 막 대리인들은 그렇게 하고 리프트기 타고 올라가가지고도 뭐 전쟁까지 끌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낚아가지고 저는 뭐 낚아서 막 껐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거 해놓고 난 뒤에 뭐 예촉이 올리비고 막 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그걸 응용을 하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가을 전쟁을 해가지고 이런 모아둔 정쟁입니다. 가을 전쟁. 낫으로 저는 낫으로 이렇게 막 합니다. 좀 유인해는 결과지 확보 사례. 결과지를 농사를 짓다 보면 민자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 결과지 잎눈 확보가 잘 안 되는 품종에 따라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휘기도 하고 염지도 하고 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꽃눈 발생을 여기에 꽃눈과 잎눈 발생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잎눈 발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 잎눈이고 끝이 요거 잎눈이고 예, 요거는 꽃눈이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브도 한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응용을 하라고. 꺾기를 해가지고 염지를 좀 강하게 하는 것이 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세를 물 오르는 것을 조절을 해보고 나면은 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지할 때 착화를 어디에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시켜야 될 것인가, 이거는 또 중복이 되니까 이 가지에 걸릴 것이다. 그래 끝에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또 그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지 확보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 품종별 잎눈 발생 비교. 만생황도라든지 유명이라든지 뭐 마독가라든지 이런 것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잎눈 발생이 많이 되는데 코마치 같은 거라든지 예? 황깁이라든지 용택 골드라든지 이런 것은 꽃눈만 있고 잎눈 발생이 별로 안 되는 품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수시가 떨어지고 경제 수명이 짧아지고 수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잎눈 발생이 되어야 농사주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잎눈 발생이 잘 안 되는 품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인을 해가지고 컵을 한다든지 잎눈 발생이 잘 되도록 너무 과비를 하지 않고 뭐 그런 이런 관리가 또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조생종 몽구사도 이거 뭐 잘 안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 총 23개의 눈 중 잎눈수는 제가 보니 7개더라. 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보니까 제가 잎눈을 씨알리 보니까 7월 23일 날 23개 중에 7개더라. 23개 중에 7개가 요렇게 겨울 전쟁할 때 잘라가 보니까 잎눈이 요렇더라. 그러나 만생황도에서는 잎눈이 총 10개 중에 5개가 잎눈이더라. 그럼 만생황도가 이런 것이 농사지기 쉽다. 잎눈 발생이 만드는 게. 왜냐, 아무데나 잘라도 잎눈이 발생이 되니까 내년 결과 작보도 쉽고 또 뭡니까?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도 뭐 척이 없는 겁니다. 교본이 없는 건데 저 하는 품종을 쭉 해보니까 몽구사, 코마치, 황기비, 그린황도, 거망, 대월, 사쿠라, 양홍장 이래 쭉 해가지고 1.5m 한 팔에 8m는 1.5m니까 1.5m를 조사를 해가지고 잎눈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양홍장, 장상도, 사쿠라. 만생종으로 갈수록 잎눈 확보가 잘 되고 조생종으로 올수록 잎눈 확보가 안 되는데 황기비 같은 것도 잘 안 된다. 거망, 대월 같은 거는 조생종인데도 잘 된다. 농사짓기 쉽다. 이 말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또 이 자료를 한번 보았는데 이것도 제가 연구했는 자료인데 참고하시오. 수세 상태 파악, 아까 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11월 달에 낙엽 되기 전에, 낙엽이 언제 정도 되는가 하면은, 통상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11월 11일은 농업의 날이라고 그러죠. 흑토자가 2개, 한문으로 하면 11월. 그래가지고 이 흑토자가 2개가 돼가, 그래가 농업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가 11월 11일 날을 저는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요때 보면 낙엽이 진다, 이거야, 낙엽이. 예? 요 전후로 해가 낙엽이 지니까, 요때에 그 전에 한번 석계 보로도액을 제가 본 데는 좀 샤균성 구병병이 왔다든지 산저병이 좀 심했다든지 그러면 예방 위주로 2번 내지 3번 칩니다. 낙엽 완전히 되기 전에. 거기 기준점이 11월 11일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11월 11일 농업의 날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11월 11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빼빼로도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맞는가? 하여튼 뭐 저는 그래 기존에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으면 찍어보니까 비로 많이 줬는 보통 시형 그런 데는 저기 잎이 해가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도 다랑 시형구에는 질소비를 한 번 더 줬는 데는 달려있더라. 잎 보고 판단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비로 많이 준 건 몇 개까지 10%다. 잘 안 떨어진다. 수세 상태, 수비를 수용해봤는데 수확 50일 전에 한번 주고 수확 그 다음에 난 뒤에 또 한 번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나무당 1.2kg, 1.2kg 2번 줬고 요거는 한 번만 주고 나머지 칼슘 비료 한 번을 수비를 했는데 역시 잎이 더 싱싱하고 오래 가더라. 그러니까 비료 할 때도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끓을 때는 끓여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영천 지역에 2년 전에 2020년도에 2년 전에 영천 지역에 영천 농업대학도 그때 복숭아 과정을 운영하면서 오늘까지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때 몇 호입니까? 32호를 설문서를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으니까 영천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상위 10개가 이렇습니다. 호당 면적은 2,100평이고 3,000평 이상 재배 농가는 농업인대학 중에서 저만큼 되고 영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2만 평을 재배합니다. 2만 평을 재배하는 농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약 치는데 3일 동안 40차 약을 칩니다. 40차의 약을 치는데 그 정도로 노력을 외국인들 상시 근로자 4명을 인연을 쓰고 있어요. 무슨 품종을 하나 물어보더니까 판타지아를 17,000평하고 판타지아. 천도계통 판타지아. 영천에 8월 말에 나오는 겁니다. 판타지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저장을 해가지고 추석 때까지 저장이 가능하니까 판타지아를 15,000평 하는데
환타지아가 재밌다 보니까 환타지아를 한 해에 8,000병 심어부서. 환타지아. 자기는 그런 거 하는 말이 조금 재배를 해보니까 유명이 재밌더라. 평당 자기는 10만원 넘게 한번 사봤으니까 유명이 재밌더라. 환타지아도 해가지고 평당 한 3만 몇천 원 산다. 환타지아도. 3만 한 5천 원 정도 삽니다. 그것도 농협에 납품해가지고 농협에 도매시장에서 갖다 주고 자기 수수료 지하고 상장 수수료하고 지하고 평당 한 3만 4천 원, 3만 몇천 원 치더라. 환타지아.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 면적이 많으니까 환타지아 측에도 봉지 안 사고 환타지아 재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탄저병 먹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조금 일찍 딴다. 조금 일찍 따고 환타지아 같은 거는 너무 늦게까지 익어가 따다 보니까 먼저 땄는 것은 크고 먼저 땄는 것은 크기는 크고 달기는 단데 시장에 가보니까 유통기관이 상인들이 열을 갖다 하면 이거는 만물했다고 큰 그릇 따 보니까 그래까지 뭔가 상인들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편법으로 이거는 나무 가지껏 빼가 안 되겠다. 예? 이번 주지 가지껏 빼가 안 되니까 3번 준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5m, 6m로 숨겼다 해가지고 나무 나가는 걸 잘라보고 해가지고 한참에 거의 딸 수 있도록. 예?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게 노하우인 거야. 그렇게 해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신비복숭아 또 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신선이나 신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장마기 전인 6월달에 끝나보니까 6월달에 5kg 담아가지고 갖다 줘보면은 잘날 때는 5만원, 4만원, 끝머리, 그래 나오니까, 예? 재밌더라. 장마기 전에 또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품화, 유리, 예? 100상자 따면 한 90상자는 팔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빨리 일찍 그거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경산 쪽에는 오셔 지금 보면은 천도계통이 90% 지금 들어가는 게 천도계통이 90%가 천도계통이다. 털복숭아는 지금 거의 없고, 응? 청도 쪽에는 또 가보면 지역 스타일이 희한해요. 청도 쪽에는 또 뭐 하면 청도 쪽에는 보면은 아직도 무름복숭아가 많아요. 응? 청도 쪽에는 옛날 노인네들 그 향수들이 있고 해가지고 어떤 게 있는 거 하면 일정 단어 미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미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도 무슨 백도입니까? 신백도, 예? 신백도도 청도 실제야 신백도도. 그래가지고 그럼 지역별 특성이 있다. 영천 쪽에는 어떠나? 영천 쪽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또 그 하기 위해서 70%가 영천 쪽에는 제가 보는 데는 들복숭아, 30%는 우리가 천도계통 그런데 거기가 딱딱한 복숭아. 영천 쪽에는 10kg 상자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경봉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경봉, 대명, 성백, 천하제일도, 천일도, 천하제일도, 그래 아부백도까지 영천 지역 전에 5kg, 10kg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 제가 보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자, 많은 게 보시는 바와 같이 경봉, 환타지아, 천일도, 네월, 성백, 차돌, 천하제일도, 유명춘홍, 아부백도 다 좀 단단한 품종을 많이 하고 있다.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자, 품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품종이 있더라. 이런 품종의 특성은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품종 제가 무엇이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나는 팔 데가 있으니까 1년 내에 팔 데가 있고 딸이나 아들이 다 팔아준다. 나는 아들이 좋은 회사에 있어가지고 내 거 수시로 보내면 다 팔아준다. 이렇게 할 때는 맛있고, 예? 맛있고 확 물러지는 것보다는 약간 물러져도 맛있고 그런 계통대만 있으면은 그러면 다 가능하고. 나는 그래 안 하고 대구 공판장 아니면 서울 가락시장 올린다.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좀 상인들이 좋아하는 타입, 좀 단단하고 아삭하고 유통기한이 좀 오래 가는 그런 품종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재배 적지 종류한데 복숭아는 절대 물 쓸리면 안 되고
하천부지 인근에 모래와 자갈과 많이 적당하게 함유되어 있으면서 옛날에 퇴비라든지 유기물 많이 넣어가지고 갖고 오는 땅이 그런 땅이 좋습니다. 예? 어릴 때는 흡비력이 강하고, 그때 어릴 때 확 해가지고, 나중에는 비료기를 많이 안 하고, 추비로 조절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거. 안 그러면 산비탈에 있는데, 산비탈에도 남쪽으로 보고 있는 산은 좀 메마른 산이 많아요. 북쪽으로 보고 있는, 북향에 있는 산 쪽에는 보면은 유기물이 많습니다. 땅심이 좀 넓고, 안에 가보면은 그름기가 많다, 이 말씀. 그거는 제가 전국에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초지조선 같은 거 하다 경상북도, 우리 영천 같은데, 경산 인근에 초지가 산을 다 디비다시피 하면 디비었어요. 그때 또 보면 결론이, 북향에 있는, 바라보고 있는 땅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좀 비옥하다. 남양 쪽으로 보고 있는 쪽은 아주 좀 메마르고 땅심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복숭아 농사도 그렇게 참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유공간 작업, 객토 유기물使用, 초생 제보, 땅심 얻기, 미생물 사용, 미생물 사용 시간이 없어서 좀 가겠습니다. 예정지 관리, 부적지 토양, 논토양의 배수 불량지, 떡땅, 저쪽에 목 같은 기라든지 저수지 같은 거 준설해가지고 밑에 있는 땅 같은 그런 물 안 빠지고 그거는 복숭아 재배 적지로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바람이 심한 곳, 설이 상습지, 청성이 많은 땅, 토심이 얕다.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 토심이 얕은 데는 제식거리를 좀, 좁게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복숭아 맛옥과입니다. 7월 하순에 복숭아 한창 따야 될 때인데, 빛 좀 맛보고 하는데 이렇게 다 헐렁부탁 하면은 제가 본 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유공간 작업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할 때, 물을 조하면서, 물에는 이거는 완전히, 제일 약한 것이 복숭아다. 그러니까 물 안 찌질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미생물을 많이 뿌리라. 많이 뿌리라 하는 미생물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농기술센터에서 공짜 주는 미생물, 고초균, 바실러스균이라는 고초균하고 저쪽에 광합성 세균이 있습니다. 광합성 균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에 살포를 하면 특히나 소 같은 거, 제가 현재 있을 때 소 한 600~700마리 먹이는 분들한테 사료에다가 이것을 타가지고 조살에다 타가 먹이고 좀 뿌려주고 이러니까 여름철 소 700마리 먹이는 데가도 파리 한 마리도 없어요, 파리. 냄새가 향긋한 엔실레이지라 그래가, 사일레이지라 그래가, 그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고,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파리 한 마리. 그거는 뭐냐. 미생물이, 고소균 같은 것은 미생물이 가지고, 파리 구더기를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다 녹아버려요. 파리 발생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농업 땅에다가 뿌리고 나면은 땅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사체, 거름, 유기물, 퇴비 같은 거 좋은 것을 균을 아주 땅에 있는 유익한 균이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미생물. 예? 그렇고, 특히 미생물도 당도 증가, 봉지 사고 하는 그런 데서는 미생물 쳐도 좀 자유롭지요. 안 그러면 생육 후기에, 딴 때 다 됐을 때 생육 후기에 치마, 저거 뭡니까? 끄름이 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생물 좋습니다. 당도 향상의 미생물. 특히나 광합성 세균 같은 거 농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데, 장마가 계속 지고 난 뒤에 복숭아가 햇볕 였고 할 때 광합성균을 여러분들 복숭아에 살포해 보신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려면 돈 값어치가 엄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쯤 돼가지고 꽃 개화하기 전에 한번 칩니다. 농업용 미생물을 물에 희석해가 미생물만 한 가지하고 복숭아만 치고 밑에다가 땅에다가 흠뻑 관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밑에 땅바닥에다가 엄청 훔칩니다. 치고 난 뒤에 경이가 살살살살 끊든지 안 그러면 로타리를 약해 해가지고 한번 싹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래 더 잘하려고 그러면 당밀 같은 거, 살결 같은 걸 위에 한번 뿌려놓고 이러면 일주일 있으면 땅에 하얀 누룩 곰팡이 피듯이 하얗게 용용하는 사람 그걸 핍니다.
그것이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안에 있는 땅심이 상당히 그 활성화되어서 복숭아가 16가지 원소 중에서 땅속에 남아있는 잔류된 농약 복숭아가 흡수 못하는 것을 흡수 이용률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응? 그래, 그 균은 그래 한번 치고, 나중에 생육기에 한두 번 치고,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를 쳐주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당도 증가, 예? 병원성 미생물을 잡아가지고 탄저병 같은 것도 그것도 다소의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농업용 미생물을 응용하는 것을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용 미생물이 어떻다 하는 거, 생균제가 어떻고, 관투할 때는 얼마나 다 쓴다. 자, 복숭아 12. 중요하니까, 예, 제가 한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복숭아에서 필요한, 복숭아뿐 아니라 모든 작물에서는 16가지의 성분이 비료가 필요합니다. 질소, 인산가리를 비롯해서 칼슘, 마그네슘, 황, 여기 다 써놨습니다.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요거는 다량원소로 그래가 좀 많이 필요를 합니다. 많이. 그러고 난 뒤 미량원소로 해가지고 이거 뭐 구리부터 철, 망간, 뭐 염소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미하지만은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하지만은 땅심만 제대로 되어 있고 옛날에 유기물 좀 뒀던 그런 땅 같으면은 미량원소는 잘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량원소에 신경, 질소, 인산, 가리 말고 칼슘, 마그네슘, 황에다가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산소, 수소, 탄소는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서 이용이 되니까 13가지만 신경 쓰는데 6개만 신경 쓰라. 질소, 인산, 가리만 신경 쓰지가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황을 반드시, 이건 다량원소다. 응? 식물의 몇 %가 존재를 하는지 그걸 다량원이고, 나머지 미량원소는 ppm 그래가지고 100만 분의 1 단위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0.001, 0.01 ppm, 0.05 ppm 하는데 그 얼마인지 여러분들 감도 못 잡습니다. 물 한 쓰면 몇 방울 들어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칼슘, 마그네슘, 황에다가 신경을 쓰라. 자, 여기 있죠. 식물체 % 단위로 잡는다. 질소, 인산가리는 제일 많은 게 질소가 1에서 5%. 그럼 나중에 많은 것이, 예? 황 같은 것도 0.1에서 하면, 칼슘이, 가리 1 내지 5%, NK가 많이 이용되고, 칼슘도 한 1% 많이 흡수가 돼요.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량원소, 자, 여기부터,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질소, 인산가리, 마이크론들은 질소, 당도 있고 뿌리 발달하고 꽃도 많이 형성되는 인산, 가리 무기물 수송하고 깔 잘 내고 맛있도록 하는 것도 가리, 칼슘은 내병성 정대하고, 예? 세포 조직을 치밀하고 경도 있게 하고, 마그네슘은 잎이 엽록소 작용을, 엽록소가 발달하고 잎이 탄소 당화장을 하려고 하면 엽록소가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하고, 황은 고유의 맛이 있다. 복숭아, 황 먹었는 복숭아는 맛이 틀립니다. 예? 마늘, 양파, 여러분들, 마늘, 양파를 고유의 맛이 날려고 하면 뭐를 쳐야 되나? 마늘, 양파 하는 데는 반드시 황을 칩니다. 황추비로 황을 합니다. 그래야 이 고유의 맛이 난다. 응? 그렇기 때문에 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지금부터 봅시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시용량이 연간 12kg, 6kg, 17kg, 질소 인산가리가 완전히 필요하다. 자연에서 필요하면 유실도 되고 땅속에서 천연 공급량도 되고 이래가지고 질소는 2배 필요한 양이 12kg, 6kg, 17kg 필요한데, 교본에는 미끄럼으로 질소로 70%, 인산은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게 FM입니다. FM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무기 성분 흡수,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고려할 사항에 자기 농장의 수세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고, 토양 검증도 해가지고 땅이 힘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체크를 하고, 특히 미끄럼은 과다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땅을 유박이나 퇴비 옛날에는 많이 주라 그랬지만은 이걸 많이 줘놓고 나거나 하면은 나중에 수세가 세져 본다 그러면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말고 NPK 플러스 칼슘, 마그네슘, 황을 잘 알자. 선도농가의 사례를 활용해보자. 자, 질소는 잎이 나올 때부터 필요를 합니다. 잎이 나올 때부터 필요를 해가지고 과실의 그 생날기 전까지는 질소가 필요한데 특히나 많이 필요한 때가 5, 6, 7, 4월 달부터 4, 5, 6, 7 이때가 질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의 잎이 이렇다 하면 부실한 잎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질소의 공급원을 뭐라고 하면 질소는 이제 단백질의 성분이 최종 산물이 이제 질소가 돼가지고 아미노산 형태로 해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질소 추비용으로 한다 하면은 뭐 질소비료를 추비용으로 뭐 많이 씁니다. 예? 질산칼슘 같은 것도 쓰고 추비용으로 쓰고 요소도 뭐 쓰고 또는 뭡니까? 아미노산 제제를 많이 쓰죠. 아미노산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농약 회사에서 가면 수시가 좀 떨어지고 뭐 한다 하면 아미노산 제제 줍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뭡니까? 환자 뭐 링거를 맞는 격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흡수됩니다. 왜냐? 예? 질소비료를 주고 나면은 바뀌어서 다시 아미노산 형태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흡수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인데 어떻게 시효해야 될 것인가? 대다수 농가는 질소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단풍이 낙엽될 때 들어야 적당한데 그렇다. 유박 10포면 질소 15kg, 연중 시용량이 질소가 12kg가 통상 필요한데 유박의 질소 함량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 유박 10포면 질소 12kg인데 유박 10포 가지고 연간 복숭아 300평에 유박 10포만 하면은 복숭아 나무가 1년 빠른 물량을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퇴비 주고 유박 주고 복비 주고 요소 주고 이러다가 복숭아가 나중에 어디에 갈 것인가? 돈은 돈대로 도망가고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낙과대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박도 여러분들 유박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날 받아가 그에 뿌리지 말고 유박을 올해 받아가지고 그늘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후숙시켜가지고 유박이 안에 하얀 미생물이 해가지고 띄운다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유박을 뿌리면 그거는 뭐 아무리 많이 뿌려도 해가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금방 나오는 여기 뭐 행정에서 공급하는 퇴비라든지 유박 해가지고 올려서 하다 좋다고 올려가지고 뿌리고 하다 하면은 10중 8구는 넘습니다. 넘어. 그러니까 1년 집에서 그늘에서 띄워서 비료를 사용한다. 엽색이한 수세 판단, 뭐 이거는 옆을 보고 수세 판단하는데 그 뭐 전문가 수준 되면 되고요. 선도농가 12사례. 자, 영천에서나 농사 잘 짓는 사람들 보면 퇴비와 유박은 가을 낙엽 전에 제가 적당량을 주고 봄비료는 꽃 80% 떨어질 때 봄비료를 준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보면 1차 봄비료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뭐를 주는가? 요소만 주는 사람은 NK 복비를 주고 미락 요소를 주는데 시용량은 300평당에 5kg 내지 10kg 조정을 하는데 많은 양이 아닙니다. 300평에 한 버릇 같으면은 많은 양 같으면 10kg 해도 20kg 한 포입니다. 300평에 한 포 가지고 몇 배 들어간다. 중반 생종은 수확 50일 전에 NK 복비 시용, NK 복비를 한 10kg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는 사람, 2번 더 주는 사람이 있는데, 2번까지는 주면은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본 데는 좀 불리한 것 같고, 안 맞지 않는 것 같고, 수확 50일 전에 한 번 주고, 좀 약한 것 같으면은 수확, 그 다음에 15일 전에 한 번 더 주면은 수확 35일 전, 한 달 반 전에 비료가 마무리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쪽 지역에 선도농가들이 그리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자, 선도농가 12사례. 아까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생종은 부족 시 연면 시비로 들어간다. 연면 시비. 연면 시비로 들어간다. 질소 연면 시비로 들어간다. 그럼 어떤 것이 있나?
뭐 질소와 칼슘은 질산칼슘도 있고 요소도 있고 뭐 예. 아미노산 제제 많습니다. 근데 질소는 생육기 때는 좋지만 수학기 인근 다 돼가지고 제가 본 데는 수학 한 20일 조생종은 수학 20일 전에 주면은 제가 본 데는 저는 그걸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비료기를 빨아들이고 한다 하면은 좀 익는 시기가 늦어지고 맛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생육기 때 일찍이 주고 질산칼슘 같은 것은 수학기 때에 주지 말고 생육기 때에 주고 후반기에는 질소기가 없는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소비료는 그렇다. 성분과 공통상위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은 표준 10이랑 월동제는 주고 적과 봉지 수유 전까지는 부족하듯이 주고 그 이후에는 추비로 줘요. 추비로. 네? 추비로 살짝 자주 준다 이 말씀입니다. 살짝. 주는 것이 안 주는 것이 살짝 자주 주고 반드시 비료 줄 때는 물이 항상 되어줘가지고 물이 있어야 흡수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다 수확하려면 모질해도 안 되지만 질소가 후기까지 좀 있어야 돼요. 즉 복숭아 수확기 때 꼭지를 따고 틀어서 딱 당기면은 딱딱 소리가 나야 손끝에서 딱딱 소리가 나야 이것이 수량도 많고 예? 수량도 많고 맛도 있고 그렇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딱딱 소리가 나려고 하면은 비료 성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칼슘과 마그네슘 황을 중요시한다. 칼슘, 마그네슘 황을.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미노산 제제는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본 데는 아바코볼 다 아미노산 제제입니다. 농약 칠 때에 얼마나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농약방에서는 이거를 뭐 찧어가지고 가는데 이거 주고 나면 뭐 속효성은 빨리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지어 보니까 질소 비료를 줄 때에 좀 부족하듯이 해가지고 질소비를 주는데 요즘은 요소나 질산칼슘이나 뭐 잘 아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복비 가지고 추비를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질소비료도 좀 오래가는 질소비료가 있습니다. 보통 요소 같은 거는 비료를 주고 나면 한 15일 정도나 이렇게 정도 있다 보면 요소의 성분이 이제 날아가고 휘발되었고 약속 비료의 기간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 거기 이제 이론상적으로는 질소비료를 주고 암모니아태가 되었다가 다시 흡수 이용돼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질산토로 돼 가지고 휘발돼 봅니다. 휘발. 공중 날아가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모든 비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텍 비료라 그래 가지고 그 질산화를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산화가 휘발되지 않도록 하는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 그러한 비료 제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 80%대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좀 추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그거를 치고 나면은 그건 뭐 자기들 말로는 뭐 50일 간다 하기도 있고, 뭐 40일 간다 하기도 하고, 2달 뭐 이렇게 간다 하는데, 제가 본 데는 조생종으로 쓰는 그 비료가 딴 비료 몇 번 치는 것보다는 뭐 장점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엔텍 비료가 상당히 좋은 비료다. 저는 뭐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소 비료는 그렇게 여러분들 한다. 가리는 나누어 줘야 된다. 가리는 나누어야 되는데 가리가 여기에 보다시피 과일 성분을 분석해 보면 가리가 최고로 많다. 6월 초순까지는 과리 소량 흡수하고 강우 비 오면 맛있게 내려간다. 6월달 이후부터 과실 비대기 될 때는 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 나누어 주라. 밭에는 홍상가리가 좋다 이 말씀입니다. 마그네슘도 제가 본 데는 잎이 전개될 때부터 마그네슘을 농약방에 가면 마그네슘 수용성 제제 마그네슘이 좋은 거 많아요. 예? 비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물에 타가지고 농약 칠 때 물에 타가지고 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마그네슘이 상당히 잎을 활성화하고
엽록소 잎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잎이 튼튼해야 되고 엽록소가 발달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이런 마그네슘 제조가 많습니다. 예? 고토가 마그네슘이거든요. 고토. 퀵 마그네슘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가루 형태로 돼가지고 적당량을 0.3%, 0.5%를 이래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칼슘 이야기예요. 칼슘도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데 칼슘을 생육기 때에 이거는 칼슘이 시비를 하고 나면 그냥 잘 이용 흡수되지 않으니까 칼슘 제제를 많이 씁니다. 특히 감을 때도 칼슘 흡수 이용 잘 안 되고 식물체에서 이동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추비로 여민시비용으로 또는 수용소 관주를 하든지가 칼슘도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하다. 칼슘은 생육 전체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후기에는 정반기와 중반기까지 자주 좀 살펴라. 후기에는 좀 인터벌을 좀 길게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칼슘 제제가 많습니다. 이건 이정이고. 네, 칼슘 제제, 멀티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린 파워, 질산 칼슘, 엄청 황산 칼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수용성, 물에 해가지고 간다 하면 병의 저항성도 강하고, 칼슘이. 병의 저항성이 무게도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또 보면은 인성분이 있어가지고, 당도도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칼슘. 황 이야기, 아까도 이야기했지. 맛을 내려고 그러면 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황이 필요한데, 황 비료는 이렇습니다. 황 비료하고 시중 황 파는 것이 이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발효황, 뿌리는 황, 발효황, 있는데, 이것도 요즘 많이 뜹니다. 뜨는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아까 황캐지요. 황과 질소의 비율이 보통 30대 1은 돼야 되는데, 제일 좋기는 1대 10 내지 1대 12의 황하고 질소의 비율이 돼야 돼요. 황이 질소의 이용 흡수율도 좋도록 합니다. 황이. 그리고 식물 고유의 맛을 내도록 향도 내도록 하고 여기에 황함유 단백질 그래가지고 매운 거 시스테인이나 메초닌 같은 이런 황함유 단백질을 안에서 함유를 하기 때문에 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병에도 상당히 강하다. 일례로 여러분들 저쪽에 유황온천, 일본 아소산이나 저쪽에 뉴질랜드 같은 데 가보면 유황온천 옆에도 보면은, 예? 노란 유황, 거기 순정품들 옆에는 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고, 황은 살균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농사를 또 몇 번 짓다 보니까, 탄저는 해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고, 잿빛 곰팡이병은 해마다 이 두 가지 품종은 잿빛 곰팡이병 때문에 농사 다 져놓고 난 뒤에 따기 전에 하루아침에 번지기 시작하는데 잿빛 곰팡이 때문에 신금을 하겠더라. 그래서 여기 황을 또 추천하길래 작년에 이 황을 한번 써보니까 잿빛 곰팡이는 거의 잡혀. 없어. 탄저병 발생도 상당히 줄어들어. 여기는 황하고 규산하고 같이 섞어놨더라고. 규산의 효과가 여러분들도 상당합니다, 규산이. 옛날에 논에 돌병 나고 할 때 규산 뿌리라고 해가지고 절간이 짧아지고 규산 많이 뿌린 밭에 가보면, 논에 가보면은 사람이 걸어가면은 칼에 비듯이 샥샥샥 소리가 납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경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좋습니다. 예? 샤인머스가 포도하는 사람들 탄저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런 걸 쳐가지고 또 극복해 놓은 농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세균수급 원병 방제 사례.
세균성 구멍병이 해마다 보면은 이게 천공병이라고 합니다. 세균성 구멍병인데 이게 세균이 되다 보니까 특효약이 없어. 없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뭐 있어. 이래가지고 뭐 생리기 딸 때 이것도 한 바퀴 다 걸으면 그러는 게 아니고 몇 나무만 또 그래. 딸 때 보면은. 에? 그래 이거는 이제 작년에 좀 심했, 재작년에는 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작년에는 탄저가 심했고, 재작년에 이거 심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 교본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고, 교본에는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산 쪽이나 영신 쪽에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공장이 구민강 어디 있더라고. 코로나 방제약, 트인 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구미 어디, 공장이 어디 있더라고.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생산해가 트인 옥사이드 해가지고 코로나 살균, 살충, 소독, 사람한테 묻어도 괜찮고 동물한테 치고 차량도 소독하고 하는 이 약을 가지고 복숭아농사 잘 짓는 사람은 또 이 약을 한 2번 정도 치더라고. 쳐가지고 하니까 세균성 방제는 탁월하다 하는 농민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비싸요. 애작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치는데 이러면 이거 한 통도 안 파고 2통, 4통, 2kg짜리 4개가 8kg인가 12kg 해가지고 얼마 받던가 하면 24만원 받더나 26만원 받더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약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엔도산 사용 사례. 엔도산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것은 좀 검증된 겁니다. H2O2라 그래요.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같으면은 군대에 가면,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열린 상처에는 과산화수소, 거품 버벅 나는 거, 그 과산화수소 약을 쳐요. 이빨 아프고, 이빨 빼고 한데 안에 과산화수소가 소독을 하고 있어요. 어째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거품 나는 그 약인데, 이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또 인체는 뭐를 해요? 산목 어린이 놓고, 어린이 아들 목욕시키는 것도 이 엔도산가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것도 제가 본 데는 탄저병 효과가 있어. 탄저병. 유기농업 하는 사람, 유기농업 강의할 때 보면은 탄저병, 고추 탄저병 잡는다고 과산화수소 가지고 탄저병 잡는다 하는 사례가 엄청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걸 들었고. 그래, 그 제품이 엔도산, 독일서 뭐, 이것도 수입, 뭐 독일인가, 제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이것도 10리터 한 통에 18만원인가 뭐, 그래 하는데, 하면 500리터 한 차에 2리터 들어가니까 뭐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탄저병에 이 농가에 이런 사례입니다. 저도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제가 본데 이거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FM이 아니고 약간 편법이다. 그러니까 검증된 자료는 없는데 자기들이 그랬다가 이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해서 한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 나이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제가 복숭아에 관한 글을 제 블로그에 한 300개의 글을 써놨습니다. 복숭아에 관한 글, 오늘 같이 하다 하는 거, 교육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품종이 좋다. 저쪽에 우리 선생님, 젊은 선생님 그 복숭아 새로 하신다 하는 분 저 뒤에 가서 제 사진 한번 찍어 주시랍니까? 저거, 예. 원근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카트만 좀 찍어 주이소. 찍어 주시면은 이 화면 나오도록 해가 찍어 주시면은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데 조금 뭐 가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복숭아에서 일어난 일을 대한민국 복숭아 산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글을 다 써놓습니다. 묘목시장에 가보면 어떻다. 오늘 복숭아 시세는 어떻게 하는데 어떻다. 어떤 품종이 유행이 된다. 예? 복숭아 빵이 뜨고 있다. 뭐 또 복숭아 또 뭐 묘목이 뭐 어제는 또 뭡니까? 분해 여가 파는 그거 뭐라 합니까? 그 묘목이 또 유행하고 있다. 포토메가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제가 한 300개 글을 써놨어요. 써놨는데 저는 한 10만 명이 지금 돌파 한 4년 됐는데 조회수가 한 10만 명 되고 이웃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집에 가셔서 제 복숭아 블로그 사이트를 한번 보시고
참고할 만한 것이 여러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글 좀 구경하시고, 이후 추가해가지고, 제 글 쓰는 거 계속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통해서 90%를 팝니다. 90%. 예? 팔고 10%는 제가. 그러니까 한 1년에 여기 작년에 내가 한 1,800바스 팔았으니까, 이를 통해서 1,800바스 팔았으니까 그것도 많이 팔았죠. 적은 게 아닙니다. 응? 하루에 택배를 해보니까 하루에 50개 내지 60개가 따가지고 포장해가 판매하기가 어렵더라고. 제일 많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건너뛸 때는 일요일 작업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띄우는데 100개도 띄워봤어요. 띄워보니까 힘들더라고. 영천서 하루에 제일 많이 띄우는 사람 300개도 띄웁니다. 300개. 그러니까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방장에 팔아가 안 됩니다. 자, 저는 복숭아 이름을 복숭아 비전 농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비전이라고 했나고 하면은 비전이라는 말이 이제 미래의 목표고 미래의 청사진인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 복숭아 농장 같으면 탑10에 속하겠다. 예? 기술도 탑10, 돈벌이도 탑10.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가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평당자 저는 5만 원을 했는데 5만 원 3천 원을 했는데 목표가 평당 저는 7만 원을 하면 하겠다. 예? 평당 7만 원을 하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옛날에 공헌을 많이 했어요. 나는 평당 그 사람이 저보고 말은 잘하는데 농사 짓는 거는 빵점이다 하면서 계속 논리 쌓고 일하기를 내가 당신이 있을 때 내가 평당 5만 원을 한번 하고 내가 내가 복사농 그만둔다 했는데 평당 5만 원을 내가 했어요. 했는데 이제 평당 7만 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그래요. 저는 복숭아 비전 농원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자, 고객들은 이렇게 안 하면은 맛없어 안 삽니다. 제가 블로그 조회수에 제 많은 것은 제가 7월백도 알파스 코바지오 거망 수확 예약 받습니다 하니까 누적 조회수가 5천 작년에 했는데 5,400개 누적 댓글 수가 530개 어떻게 하면 300개 주문합니다 하는 사람이 530개의 글을 써놨어. 황기비 황도 사쿠라백도 예약 받습니다 하는 데는 여기는 3,600개 했는데 360개의 댓글이 있어. 여러분 나를 저녁에 갈 때 한번 구경해 보시죠. 내가 재배해본 품종은 지금은 8m 전평을 포함해서 6,6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400평 더 하락해가지고 지금 원래 또 400평 더 한 2,000평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적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품종을 재배해보니까 맛있는 것이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이 황기비, 사쿠라, 마도카, 그린, 천중도, 거망, 일침백만, 거망 이거 줘가지고 소비자가 아이고 맛없다 하는 사람이 없어. 농사주기수는 대월, 월미, 마도카, 경복, 마시황도 대월, 월미는 사실은 맛이 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월미는 맛있다가 없다가 대월은 맛이 11도 내지 12도 나가는데 조생종 대월은 시기도 좋고 상인들이 또 좋아하는 게 상인들이 오늘 못 팔으면 내일 팔아도 되고 저장도 되고 딱딱하고 이러니까 대월이 그 나름대로 조생해 주는 대월이 표생적인 그레이트, 뉴그레이트 이게 다 대월 사초입니다. 내가 재배 품종 이렇다. 제일 처음에 그린 황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또 그린 황도보다 한 열흘 먼저 나오는 품종도 재배해놨습니다. 알파스 코바치. 이게 내 주력 품종입니다. 이거 주력 품종 연간 한 400~500개는 택배를 해가지고 다. 저는 가격을 얼마 받노 하면은 3kg 한 상자에 3만원, 4만원, 5만원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3kg 한 상자에. 사쿠라백도 같은 거는 제가 한 상자에 5만원 받는데,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 서울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 저쪽에 있는 사람들, 40대, 50대 주부들, 예약 받습니다 하고 하면 3시간 만에 한 200상자 동남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5만원 이거 돈다 이래요. 없는 사람들이 자꾸 깎으려고 하고 3만원 비싸다 하고 하지. 있는 사람은 5만원, 복숭아 5만원. 헛것같이 사먹어요. 제가 보니까 비싼 게 더 잘 팔려요. 응? 그러니까 안 되는. 참고라면 제가 그렇습니다. 자, 황기비 또 농사 잘 지었겠는데 평생 황기비 농사 짓다가 7과까지도 21년도는 20년도는 7과 8과도 많았어. 예, 이거 황기비 황도고 사쿠라백도 저는 1사쿠라 2 황기비 했는데 사쿠라백도 9월 며칠 날입니까? 8월 28일 촉을 땄는데 당도 16도 나오는데 이거 먹어보고 나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슬라이스 해봐봐. 복숭아 이렇습니다. 복숭아. 이 시기에는 백도가 귀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펜십보다 가는 데 달아야 된다. 저는 거기도 팔고 내부 쇼핑에도 제가 팝니다. 내부 쇼핑에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기업체가 입점하면 그 사람들 사먹고 싶으면 사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한 1600평, 한 2000평 해도 아마 이 정도는 이제 내 혼자 홀로 쓰기가 되었어요. 막 팔아볼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맘마 있도록 만들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참고했어. 참고하고 째면한 면적에 막 돈 많이 사고 쉽게 하려고 하면 막 유명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영천 같은 잘한 데 가가지고 막 한 10분 찾아가가지고 막 빌든지 왜든지 해가지고 막 유명하는 기술 익혀가지고 막 한 부록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사쁘고 이렇게 한 두 부록 해가 막 1억 사쁘다 하면 이거 뭐 놀래가지고 다 자빠져 보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기술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마도카 농사 지으면 저는 21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히 있다. 팔 때는 황기비, 황도 반반 해가 반반이 섞어가도 팔아봤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거래 안 합니다. 일거리가 많으니까 거래가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복숭아를 판매합니다. 이래가지고 내놨다가 박스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저는 박스를 맞춰가지고 박스에 저 바코드 코드를 넣었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카메라 촬영만 딱 해보면, 휴대폰만 갖다 대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여기 뜹니다. 비전농은 최고 복숭아를 생산합니다. 그럼 딱 뜹니다. 내 휴대폰 번호까지 딱 나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로 뜹니다. 복숭아 비전농은 제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뜹니다. 그러면 복숭아 사보는 사람은 내한테 뭐 전화번호가 몇 번 물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바코드 저거만 보면은 뭐 다 바코드, 요 바코드 뭐 보면은 이거만 눌러보면은 뭐 제 전화번호고 뭐 생산하는 사진하고 이거 다 나오는데 뭐. 자, 70 농부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사람들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이론적인 먼저 무장을 하고, 예? 컴퓨터를 배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먼저 무장을 하고 기술교육 세미나를 반드시 참석한다. 선지지 견학은 자비를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응? 시대 흐름에 밖에 빨리 요즘은 유튜버 뭐 SNS 판매 이게 하니까 하고 만남 복숭아 생산은 필수다. 맞춤형 지도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멘토 몇 분을 모셔야 돼. 사부, 스승을 몇 분 모셔야 돼. 예? 경산에 가면 경산 농사 잘 지는 사람, 영천에 몇 분 잘 지는 사람, 칠곡에도 잘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이라 하면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기술 좀 배우자 하면은 처음에는 좀 귀찮아 하지 말지만 여러분 진심만 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빨리 배웁니다. 10년 만에 배우고 빨리 나만의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래 세워야 됩니다. 그렇고요. 제가 저 인터넷을 보면서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주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제 블로그가 이래 뜹니다. 아까 해도 같이 뜨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 이래 어제 쓰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인농 관찰로 수세조를 실력을 키웁시다. 제 나름대로 이랬습니다. 복숭아 개화 시즌입니다. 개화에 앞서 잎이 뾰족하게 나온다. 이래 썼습니다. 농장의 사진은 이렇고 이래가지고 저는 황기비 황도, 그린 황도, 사쿠라백도 이렇게 나무 앞에 가지고 요거 놔놓고 밑에 저 사진을 찍습니다. 만생 황도는 요런데 잎눈이 여기 나왔다. 여러 가지 동영상도 여러 촬영을 했습니다. 예? 여러 촬영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글을 써놓는 것 중에서 좀 인기 있는 글이 보통 보면은 저는 복숭아 농사 벤토 축구에서 배운 묘목으로 복숭아 묘목으로 핫한 거고 경복 육종은 탐방기. 자, 복숭아 묘목 식재 시즌입니다. 어떤 품종을 심을까? 품종선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며 뭐 행부령이 10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비전 농장이고 방문한 곳은 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복숭아 묘목을 공급하는 경산의 경복 육종입니다. 경북이 아니고 경복이군요. 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 농장은 신비 경복 복숭아, 건봉 복숭아를 육성하여 히트를 친 육종원이라 꽤 소문이 난 농장이지요. 필자가 알기로는 건봉 복숭아만 해도 영천은 경산 일원에 수백 헥타르 면적이 식재되었다. 이래가 경산 도도대 행사할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육종의 프로필을 해보니까 뭐 이렇더라. 신지식인도 받았고 농업 명장도 받았고 그 농가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하우스포에서 생산을 하더라. 이래가지고 포트 인구도 생산하고 교배를 내가 이래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한 놈이 1단계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농가 사진하고
뭐 장관 상 받은 놈 이래 했습니다. 이런 농가 보니까 배송도 이래 하더라. 그래 이 농가의 품종은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 데는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상같이 제가 취재 아닌 취재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우선 품종은 육종 보호하는 농가를 늘 알려주고 싶다. 저 개인적인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래 제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제가 또 나름대로 그 작년에 장원 복숭아 창간 후기라 그래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장원 복숭아 축제에 가보니까 제가 뭐 초입에 가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 조형물도 있더라. 이렇게 시내에 장원 복숭아를 홍보를 하더라. 이래 가보니까 뭐 이래 좋더라. 팜플렛도 만들었는데 이런 행사를 하더라. 하는데 제가 보건 데는 장원확정 뭐 시조목도 있고 품평회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잘된 점, 제가 보는 잘된 점은 뭐 이렇더라. 못된 점은 제가 보는 이렇더라. 장원 복숭아 축제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더라. 뭐 이렇게 좀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이 댓글도 달리고 공감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중에서 제가 복숭아 잘 파는 방법을 대해서는 여기에 제 사이트는 제가 복숭아 파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복숭아 파는 것 말씀에 보면은 제가 목록을 열어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7월백도 알프스 코마찌와 금왕 수황도 예약받습니다. 황기비 황도 사쿠라백도 예약받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름 과일의 양 복숭아 중에서도 퀸 알려진 황기비 황도 사쿠라백도 예약받습니다. 버섯 애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송이 이능이라고도 하며 어떤 이는 일능 이송이라고 합니다. 버섯 중에서 우위를 가리기가 어려울 만큼 인격이 있다는 얘기죠. 복숭아수는 1황기비 2사쿠라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1사쿠라 2황기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이 황기비가 좋다, 사쿠라가 좋다. 나름대로 이 뭐 전략이지요. 이래가 쭉 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다가 수확 시기는 이렇고 황기비 황도 선물용은 4만원, 가정용은 3만원, 선물용은 사쿠라는 5만원 받겠다. 이래가지고 쭉 이래 해서 이래가지고 받는 분 주소부터 연락처가 올라 생산 이래 한다. 이래가지고 이래가 택배한다. 이래가 택배한다. 이래가 택배한다. 그래가지고 농장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다. 밑에는 제가 또 작년에 제 농장이 좋다고 달성군에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줍니다. 이 유튜버 또 내가 대면한 장면.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내면은 소비자들의 댓글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364개가 있습니다. 댓글이. 이거 보면은 뭐 안녕하세요. 어떻고 어떻고 삽니다.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이거 제가 잘했다 하기보다도 원래는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농에 다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 같고요. 해나 앞으로 선진지 견학이 올 기회겠다 하면 센터 우리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했는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영천에 와가 유명 평당 10만 원 하나 받쳐서 한번 보고 싶다 하고 하면 그때 미력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보고 해나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 갈 볼일 있고 청도 쪽에 견학이 갈 볼일 있으면은 저 밭에 와가지고 한번 보고 청도 가면 그 딱 길목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되고 해서 하시고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칠곡 복숭아가 한층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전화번호는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